아담하게 꾸며진 두기의 무덤. 이 무덤의 주인공은 조선 15대 왕인 광해군과 그의 부인이다. 경기도 남양주시의 어느 산기슭에 묻힌 광해군. 그의 무덤은 그렇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곳에 초라한 모습으로 남아있다. 한때 조선의 왕이었지만 광해군에게 남겨진 이름은 폭군이요 쫓겨난 임금. 광해군은 왜 궁에서 쫓겨나게 된 것일까? 혹시 이 왕릉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개 왕릉은 그 규모도 거대할 뿐만 아니라 이 릉 주변엔 화려한 석상들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이 광해군의 무덤은 왕의 무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합니다. 이 규모가 적을 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이 성물은 이끼가 끼어 있고 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일부는 깨어져 있기까지 합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렇게 광해군의 무덤이 초라한 모습으로 남아있게 된 걸까요? 지난주부터 보내드리고 있는 여름방학 특집 역사 스페셜. 오늘은 이 무덤의 주인공인 광해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6월 이 1000여 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이 주제별로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가 바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인물 중에는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져 있는 이 명성황후나 이순신보다 많은 교사들이 관심을 보인 인물이 바로 저 위에 보이는 광해군입니다. 저희 제작진에게도 의외의 결과였는데요. 왜 이렇게 광해군에 대한 관심이 높을까요? 광해군은 1608년 이 선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 광해군은 여느 왕들처럼 임종하는 순간까지 이 왕의 자리를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15년 만에 인조반정으로 궁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해군 하면은 그저 쫓겨난 왕 혹은 이 폭군이라는 그런 이미지 정도인데요. 그러나 이 광해군에 대해서 새롭게 조명을 해보자는 그런 생각이 학계에서는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아마 일선 교사들이 이 광해군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일 텐데요. 사실 이 광해군이 이 15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왕위에 있었지만 그가 어떤 왕이었는지, 왜 쫓겨났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만큼 광해군은 역사 속에서 철저히 외면당해 왔습니다. 궁에서 쫓겨난 광해군이 마지막 생애를 보낸 곳은 한반도 남단의 섬 제주도. 제주민속촌 박물관엔 광해군의 유배 생활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전시물이 있다. 이쪽 가옥들은 그러면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까? 예, 이것은 옛날 있었던 집을 그대로 장소만 옮겨 놓은 겁니다. 예, 해서 그대로 그 모든 구조가 재현되어 있습니다. 예, 이건 작은 방이고 여기가 이제 마루가 되고, 여기는 이제 그 나인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 따라온 사람들이 이용했던 곳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마루고 이제 공동 이용이죠. 요게 이제 주인이 했던 이제 죄인이 있었던 뭐 그런 방이 되겠습니다. 광해군의 유배형은 위리안치였다. 위리안치는
왕족이나 고위 관리에게 내려지는 유형으로 유배인을 좁고 허름한 집에 가둔 채 외출은 물론이고 외부인과의 접촉도 허락하지 않는 중형이다. 집 주변에 울타리를 치는 것도 광해군을 외부와 완전히 차단시키기 위한 것이다. 탱자나무입니다. 이 제주도에는 탱자나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 죄인을 위리안치 할 경우에는 이 탱자나무 집에 이제 했는데 이게 상당히 가시가 날카롭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날카로워서 이건 완전 그 외부와 차단시킨 거죠. 이 속에서 죄인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날카로운 가시를 가진 탱자나무. 이것이 유배인을 가두는 가시 울타리 역할을 한다. 겹겹이 쌓인 가시 울타리 속에 지어진 작고 초라한 집. 광해군은 67세의 나이에 이곳에서 홀로 눈을 감는다. 기록에 의하면 부음을 듣고 온 제주 목사가 열쇠를 부수고 들어가 광해군의 시신을 위험했다고 한다. 처량한 죽음이었다. 광해군은 죽은 뒤에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다. 500여 년간의 조선 왕조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방대한 역사서인 실록. 그런데 광해군 대의 기록은 실록이란 이름 대신 일기로 남아있다. 이 조선왕조 실록 중에서 그 실록이라고 호칭하지 않고 이 유의하게 일기라고 호칭한 왕이 2명이 있습니다. 바로 연산군과 광해군인데 이 2명은 모두 이 반정에 의해서 폐위된 왕입니다. 이 군이라는 것은 이 왕에 대한 호칭이 아니라 왕자 때의 호칭입니다. 따라서 이 광해군 일기라고 이 표현된 데는 결국 광해군이 조선시대 내내 왕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다. 광해군 일기를 펼쳐보면 군데군데 붉은색으로 선을 긋고 칸을 쳐놓았다. 왜 이런 흔적이 남은 것일까? 이 광해군 일기를 만든 인조대에 이 만들 시점에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가지고 실록 한 권이 완성되기 위해선 여러 차례 수정 작업을 거쳐야 한다. 실록의 붉은 줄은 바로 실록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다. 광해군 일기는 단 2권만이 완성본으로 제작됐고 나머지는 중간 수정본도 함께 남아있다. 그래서 중간 수정 단계에서 어떤 부분이 고쳐지고 삭제됐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그런데 중간 수정본에 수정된 내용을 보면 석연찮은 점들이 눈에 띈다. 임진왜란 당시 광해군의 활약상이 완전히 삭제돼 있다. 1592년 임진왜란이 터지자 선조는 급히 의주로 피난을 떠난다. 이때 왕세자 광해군은 지금으로 치면 임시정부라고 할 수 있는 분조를 이끈다. 조정의 일부를 분리해 황해도와 함경도 일대의 전쟁터를 누비고 다니며 백성과 병사들을 격려하는 것이다. 전쟁이 나고 1년 6개월 만에 한양을 수복해 선조가 다시 한양으로 돌아온 뒤에도 광해군의 활동은 계속된다. 남쪽으로 밀려 내려가는 왜군을 쫓아 충청도와 전라도 일대에서 광해군은 분조 활동을 펼친다. 이러한 광해군의 분조 활동은 광해군 일기 중간 수정본에 상세히 기록돼 있다. 광해군의 분조 활동으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의병이 봉기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내용이 광해군 일기 완성본엔 완전히 삭제돼 있다. 광해군은 어차피 쫓겨난 임금이고 그가 왕으로 있었던 시절의 행적을 기록한 실록이 인조대 이후에 즉 그를 쫓아냈던 이른바 승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광해군 시대의 어떤 내용이 상당 부분 승자들의 입맛에 맞게 서술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이죠. 광해군을 묘사한 부분 중엔 이런 부분도 있다. 광해군이 안질이 있어 눈이 충혈됐다는 것을, 완성본에서는 광해군이 성질이 광폭해서 눈이 붉어졌다고 전혀 사실과 다르게 적고 있다. 광해군을 의도적으로 폭군으로 그린 것이다. 뿐만 아니라 후대 기록에선 광해군을 광해군이란 이름 대신 혼군, 피주로 적고 있다. 광해군은 조선 후기 내내 폭군으로 인식되게 된 것이다. 실록을 보면 마치 광해군은 조선시대 폭군의 대명사처럼 보입니다. 그 정도로 이 광해군은 실록에서 철저하게 폭군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광해군은 이렇게 폭군으로 기록이 되게 된 걸까요? 지금 보시는 이 책은 인조실록입니다. 인조는 이 광해군이 궁에서 쫓겨난 뒤에 왕위에 오른 인물입니다. 인조를 비롯해서 이 새롭게 정권을 잡은 이 세력들은 이 광해군을 쫓아낸 뒤에 그의 죄상을 아주 자세하게 밝혔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 외교와 내정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외교 부분은 배은망덕하여 오랑캐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는 것이고, 또 내정 부분은 이 민가 수천을 철거하고 궁궐을 지었다는 것과 또 이 동생을 죽이고 어머니를 폐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거론된 이 죄목들만 보면은 이 광해군이 폭군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우선 이 외교 부문부터 보겠습니다. 배은망덕하여 오랑캐에게 성의를 베풀었다. 이는 명나라를 배신하고 오랑캐인 후금에게 호의적이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무슨 얘기인지 당시의 국제 정세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이 명나라는 오랫동안 이 동북아시아의 강자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은 명나라를 이 상국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강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후금입니다. 당시 새롭게 등장한 나라 후금은 빠르게 성장해 점점 영토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1618년 이 명나라의 무순성을 공격해 함락합니다. 그러자 이 다급해진 명나라는 조선의 이 지원병 파병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광해군은 명나라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이 지원군 파병을 미루기만 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뒤에야 어렵게 파병을 결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뒤늦게 파병된 지원군은 전혀 전쟁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광해군을 궁에서 쫓아낸 세력들은 이러한 광해군의 외교 정책에 대해 비난을 했습니다. 바로 명을 배신하고 오랑캐인 후금에게 성의를 보였다는 것인데, 과연 그 전말이 어떻게 된 것인지 17세기 초 돌아가 보겠습니다. 17세기 초 명에 파병된 대명 지원군은 어떻게 됐을까? 중국 번시시 번시현, 이곳에서 대명 지원군의 행적을 찾을 수 있다. 이 마을의 이름은 박가보. 조선에서 건너온 박씨들이 많이 모여 산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啊，你家你是不是姓朴？啊，我娘家是姓朴。哦，娘家是姓朴。 그러나 여느 조선족과는 달리 아주머니는 박씨가 언제 어떻게 이곳에 정착하게 됐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改革不是说都是听老一辈说，以前就都是那个姓朴林，就都是说是鲜族，是鲜族，但是那个户口没给那个按鲜族算，这就一走那个办那他们满族乡的少数民族呢，这才都给改过来。 그러나 마을엔 이들이 조선에서 건너온 사람임을 증명해주는 또 다른 흔적이 남아 있었다. 就是那个拉子那地方呢，就原来那个就是朝鲜人来那块住，那俺块就管它叫高里房。我岁数小也不知道，就是听那老人传下来的说那是2层拉子，那就是高里房，就现在也管它叫高里房那块。 그렇다면 박 씨들은 언제 이곳으로 건너와 정착하게 된 걸까? 박 씨의 유래를 알고 있다는 할아버지를 찾았다. 이 할아버지 역시 박 씨 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할아버진 집안 내력이 상세히 적힌 족보를 가지고 있었다. 화려한 그림이 그려진 이 종이는 제사 때 쓰는 족보라고 한다. 방문 3대 종친 족보엔 모두 11대가 기록돼 있었다. 그러니까 이곳에 박 씨가 처음 정착한 건 300~400년 전 조선 중기가 되는 셈이다. 到新宾，先到新宾，新宾是1619年的时候，后来到现在这个地方，到这个漂亮浦这个地方，是在1631年左右。 1619년이라면 조선군이 중국에 파병되던 바로 그 해다. 족보엔 박 씨의 유래에 대한 보다 상세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在明朝末年，就是1619年，明朝和当时的女真族努尔哈赤进行战斗。明朝呢，借来了朝鲜兵1万多人，由江弘立大将率领，其中我们的祖先就是当时江弘立大将率领的朝鲜兵的其中的一员。战争结束后呢，全部被俘，后来留在中国。 在1621年的左右的时候， 중국 번시연의 박시촌에 모여 사는 사람들은 광해군 때 파병됐던 대명 지원군의 후손들인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 전투가 어떻게 진행됐길래 만여 명의 조선군이 포로가 돼 이곳에 남게 된 걸까? 중국 신빈현. 이곳은 후금의 첫 도읍지였다. 시내엔 후금이 건국할 당시 세웠던 성이 그대로 남아있다. 당시 후금의 지도자였던 누르하치는 이곳에 머물며 명과의 전쟁을 지휘하고 있었다. 압록강을 건너와 명나라 군대와 합류한 조선군의 공격 목표는 바로 이 성이었다. 명나라 군대는 4방향으로 나눠 후금의 도읍을 공격할 계획이었다. 그중 조선의 지원군은 남동쪽으로 진격할 예정이었다. 이곳이 당시 조선군의 전투 현장이다. 이 고개만 넘으면 후금의 도읍인 신빈이다. 그러나 당시 조선군은 전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명나라군과 합류한 조선군은 명나라군을 지원하기 위해 후방에 남아 있었다. 그런데 전방에 나갔던 명나라군이 후금에게 크게 패하고 돌아온다. 그러자 조선군은 뜻밖의 행동을 보인다. 12,000여 명의 병사들이 모두 후금에 투항한 것이다. 明朝
明朝这个一般跟女真啊努尔哈赤之间的战争，历史上有过两大次，每次他都要求朝鲜出兵，因为朝鲜当时是明朝的藩属国啊，中藩国嘛，每次都要出兵。沙虎大战的时候，他仍然要求朝鲜出兵了。朝鲜由江弘立元帅带兵1万啊，在宽甸那一带啊，渡过鸭绿江，这个在宽甸一带参加这个战役了。但是这1万兵马没有真正为明朝卖力，很快就投降。 과연 조선군은 전투에 참여할 의사가 없었던 것일까? 당시 대명제원군의 총책임자는 강홍립이란 인물이었다. 강홍립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 의문의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요거는 강홍립 장군의 순검사라는 교지입니다. 거의 지금 국내적으로 단 하나밖에 없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겁니다. 교지라고 이렇게 보통 써. 순검사라면 지금의 국방부 특별감찰단으로 군부대를 감사하는 역할이다. 그런데 강홍립의 이력은 이것만이 아니다. 강홍립 장군께서는 원래는 문과에 급제하신 문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서장관으로 다녀오시면서 국제적인 감각을 가졌으라고 보이고 또한 한경도 병마 절도사를 역임하시면서 당시 국경지대인 그 후금의 정세를 잘 아시고 그렇게 문무를 같이 겸비한 인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족보에 기록된 강홍립의 이력은 2페이지를 넘어간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이 서장관, 지금으로 치면 외교관이다. 그렇다면 광해군이 강홍립을 선택한 건 유창한 중국말과 외교적인 감각을 높이 샀기 때문은 아닐까? 광해군은 당시 외란이 끝나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그 만여 명의 군대를 전쟁터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대단한 부담이라고 생각을 했죠. 따라서 가능하면 그 전쟁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시도를 했었고 결국 명예 압력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참전하게 되었을 경우에도 그 최후까지 이 강홍립이라고 하는 이 중국어가 통하는 인물을 그 전장으로 보냄으로써 명나라 장수들하고의 어떤 최후의 대화라든가 협상을 통해서 조선은 가능하면 그 전쟁에 깊이 발을 들여놓지 않으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바로 그 강홍립을 임명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광해군이 대명 지원군 파병을 달갑지 않게 여긴 데엔 이유가 있다. 당시 패망의 기운이 짙었던 명에 비해 후금은 막강한 세력으로 성장해가고 있었다. 현재 선양 시내엔 후금의 누르하치가 세운 고궁이 남아있다. 원래 명나라 땅이던 선양을 점령한 후금은 이곳을 새로운 도읍으로 정하고 화려한 왕궁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지금도 옛 모습 그대로 보존돼 있는 고궁은 당시 후금의 세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를 짐작케 한다. 명예의 쇠퇴와 후금의 부상, 광해군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국제 정세를 읽고 있었던 것이다. 광해군은 이미 자기 아버지 선조를 따라서 의주로 피난 갔을 무렵, 그리고 그 후에 스스로 그 조정을 이끌고 분조 활동을 할 때 수없이 많은 명나라 장수들을 만났고 또 평안도나 함경도 일대를 주유하면서 그 지리적으로 가까웠던 요동 정세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감을 잡고 있었죠. 그래서 그가 실록에서 평소에 하는 이야기를 보면 당시 명이 쇠퇴하고 후금이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 어떤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대목들이 도처에서 보인다. 따라서 평소부터 그 대륙 정세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민하게 주시해 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해군이 명을 배신했다고 비난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중국식 사당인 동묘.
중국의 장수인 관우를 모신 사당으로 흔히 관왕묘라고도 부른다. 그런데 서울 한복판에 관우의 사당이 세워지게 된 건 당시 조선과 명의 독특한 관계 때문이다. 이 동묘가 건립되게 된 것은 임진왜란이 끝나고 중국 황제가 보낸 칙서에 당시에 그 조선의 지원병으로 왔던 명군과 조선군이 왜군을 물리치게 된 것은 관우의 혼백이 많이 도와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국에서도 사당을 짓고 제사를 모시라는 그러한 칙서를 받고 3년 동안의 공사 끝에 이 건물을 짓게 됐습니다. 명의 요구대로 관왕묘를 짓게 된 배경엔 임진왜란이 있다. 1592년 조선을 침공한 일본은 무서운 속도로 조선을 점령해 갔다. 부산에 상륙한 지 불과 20여일 만에 일본은 한성을 점령하고 한반도 최북단까지 올라갔다. 다급해진 조선은 명의 지원군 파병을 요청했고 한반도 최북단까지 밀고 올라온 일본군이 명나라까지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에 명나라는 지원군을 파병한다. 조명연합군이 전과를 거둔 건 평양성에서였다. 평양성을 점령하고 있던 일본군에 맞서 치열한 전투를 벌인 끝에 조명연합군은 평양성을 탈환하고 왜군은 남쪽으로 밀리게 된다. 그리고 평양성 탈환 이후 선조와 조정 대신들은 명나라 덕분에 나라를 다시 찾게 됐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이른바 제조지은이란 것이다. 제조지은이라는 것은 그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라는 국난을 맞이해서 이 명나라가 조선을 도와줌으로써 조선이 다시 이렇게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이 은혜를 명나라가 베풀어 줬다라는 데 대해서 이 조선의 왕실에서 상당히 어떤 국가적으로 그 은혜를 깊이 보답하겠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하나의 그 사상으로 이 확산시킨 그 논리입니다. 이런 어떤 제조지은이 확산이 되면서 이 왕실이라든가 사대부 사이에서는 이 명나라에 대한 어떤 의리를 끝까지 지켜야 된다라는 그 논의들이 상당히 이렇게 파급되어 갔습니다. 관왕묘가 세워진 건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었다. 당시 관왕묘 공사를 명령하면서 중국 황제는 직접 글씨를 써서 보내기도 했다. 이렇듯 광해군 집권 당시 조선의 명나라에 대한 사대는 어느 때보다 심했다. 중립위기를 표류했던 광해군이 명나라를 배신했다는 비난을 받게 된 건 이러한 분위기 때문이었다. 서울 한복판에 이 삼국지의 주인공인 관우의 사당이 있다는 걸 아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텐데요. 그런데 이러한 관왕묘가 서울에만 세워진 게 아닙니다. 안동과 성주 등 당시 명나라 군사가 머물렀던 곳은 어디에나 이 관왕묘가 건립이 됐는데, 더구나 당시 조선은 전쟁으로 인해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명나라 군사들은 관왕묘를 세우는데 조선의 물자를 썼고 또 조선의 백성들을 동원해서 노동을 시켰습니다. 이 관왕묘의 존재는 당시 조선과 명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 왕위에 오른 광해군은 이 명에 대해서 의외의 정책을 펼칩니다. 명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조선에 유리하도록 외교 정책을 펼칩니다. 이 대명지원군 파병 문제가 바로 그 중에 하나죠. 그러나 당시 동북아시아의 급박한 정세 속에서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이 광해군의 고민은 끊이질 않는데요. 자, 과연 광해군은 어떤 외교 정책을 펼쳤을까요? 강원도 철원. 이곳에 포충사란 이름의 사당이 하나 세워져 있다. 사당에 모셔져 있는 인물은 조선시대의 무장으로 대명지원군의 부장이었던 김응하,
광해군은 김응하를 추모하기 위한 사당을 전국 곳곳에 짓는다. 네, 그 김응하 장군은 1618년 광해군 10년에 그 명나라 요청에 의해서 그 강옥립 원소의 휴하 장군으로 그 삼천의 군사를 이끌고 명나라에 가서 천군과 싸우다 그 40세 일기로 장렬히 전사한 그 장군입니다. 네, 요동 땅에서 죽었거든요. 김응하는 후금 군사와 싸우다 전사한 장군이다. 광해군 때 세워졌다는 이 비석엔 김응하의 전투 과정을 자세히 새겨놨는데 당시 적이었던 후금의 군사들조차 경의를 표할 정도로 그 모습이 비장했다고 한다. 성부, 아능, 지야 그 활이 다 떨어지니까 검을 붙잡고 그 싸워서 그 죽으면서도 그 얼굴에 그 노기가 남아 있다는 그런 이제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광해군은 김응하의 사당을 함경북도 종성과 경원 등 중국 사신이 다니는 길목에 세우라고 명한다. 광해군에겐 어떤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걸까? 뿐만 아니라 광해군은 김응하를 추모하는 책까지 펴내는데 충렬록이란 이 책엔 김응하의 전투 모습이 그려져 있고 당시 조정 대신들이 쓴 김응하 추모시도 실려 있다. 후금과의 전쟁을 피하려고 했던 광해군이 이렇게 후금과 싸우다가 죽은 김응하를 대대적으로 추모한 이유는 무엇일까?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의 외교에서 약소국은 어떤 사수를 펼 수도 있다. 사술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쉽게 얘기하면 일종의 사기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 명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대륙 국가 그리고 한창 떠오르고 있는 후금이라고 하는 그 당시로서는 오랑캐 국가 이 사이에서 외란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조선이 생존을 도모하려면 절묘한 외교술 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따라서 김응하를 추앙하는 그 문집, 즉 충렬록을 만들고 그를 모시는 그 사당을 의주에서 서울에 이르는 길목에 짓게 만든 것은 당시 조선의 항복이 고의적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던 명나라의 어떤 그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아예 미리부터 제거하려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편 광해군은 새로운 강국인 후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인다. 대명지원군으로 파병됐다가 후금에 투항한 강옥립은 이후 7년간 후금에 머물다가 조선으로 돌아온다. 그런데 후금에 머무는 동안 강옥립은 광해군에게 후금의 사정을 소상히 알려줄 뿐 아니라 외교관 역할도 하게 된다. 실록엔 당시 광해군과 강옥립 사이에 오간 서신 내용이 자세히 실려 있다.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외교를 폈던 광해군은 안으론 또 다른 준비를 한다. 화기도감이라는 기관을 새로 만들어 무기 제작에 심혈을 기울인다. 화기도감에선 조총을 주로 만들던 조총청과는 달리 포를 주로 만든다. 광해군은 화기도감의 총책임자로 영의정을 임명한다. 그만큼 광해군은 화기 제작을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로 여겼던 것이다. 화기도감에서 주로 만들었던 건 화포 중에서도 대형 화기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만들었던 것이 불랑기라는 화포다. 당시 제작되던 화포들 중에 최첨단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불랑기는 여느 화포에 비해 이동이 간편할 뿐 아니라 조작이 쉽다. 불랑기는 이제 종래 이제 우리나라가 썼던 천자총통이라든가 지자총통과 다르게 후장식 화포라고 할 수 있죠. 종래 총통 같은 경우는 포 앞쪽에서 장전을 하고 발사하는 반면에 이 포는 이제 이런 식의 자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포에다가 화약을 넣고 발사물을 넣은 다음에 이것을 이제 모포에다가 이렇게 끼워 가지고서 발사하기 때문에 운용하기도 편리하게끔 되어 있죠. 일반적인 포는 앞으로 포탄을 장전한다. 그런데 불랑기는 포 뒤쪽에 구멍이 나 있어 그 안에 자포를 장착해 포를 쏜다. 이러한 차이는 발사 속도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인 포는 포를 쏜 뒤에 포를 다시 성안으로 끌어내 포탄을 장전해야 한다. 그러나 불랑기는 포는 그대로 둔 채 자포만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일반 포에 비해 발사 속도가 훨씬 빠른 것이다. 그렇다면 광해군이 이렇게 화포를 제작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인 이유는 무엇일까? 후금의 이제 철기병 같은 경우에는 일본군과는 다르게 기병을 위주로 하고 있죠. 따라서 이제 조총보다는 이제 포가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광해군 때 화기도감에서 이런 이제 화포 등을 제작을 한 것은 후금의 어떤 그런 전술, 기병 전술을 막아내기 위한 하나의 포석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해군은 후금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로 전차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당시 광해군이 만들고자 했던 전차는 이런 모양이었다. 수레이에 창과 방패를 단 일종의 방패 역할을 하는 전차다. 이 전차로 진영을 만들면 마치 성벽과 같은 역할을 하게 돼 후금 기마병의 돌격을 쉽게 저지할 수 있다. 밖으론 중립위교를 펴고 안으론 나라의 힘을 키우고자 했던 광해군. 그는 조정 대신들에게 후금과 화친하려는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명을 배신하고 후금에게 성의를 베풀었다는 주장은 광해군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것이었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 광해군을 내쫓은 이들이 내건 이 광해군의 외교 부분에 대한 죄목은 별로 타당성이 있어 보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급박했던 동북아시아의 정세 속에서 이 탁월한 외교 정책을 펼친 아주 지혜로운 군주로 평가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광해군의 이 내정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광해군을 내쫓은 이들은 이 광해군이 궁궐을 짓기 위해서 수천 채 민가를 철거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궁궐을 짓기 위해서 민가를 수천 채나 철거하고 백성들을 노역에 동원해서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한양의 옛 지도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지도에서 보면은 저쪽에 경복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쪽으로는 창덕궁과 창경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인 서쪽으로는 경희궁과 덕수궁이 있습니다. 자, 이 광해군이 했던 이 궁궐 공사를 보면은 광해군은 이 창덕궁과 창경궁을 중건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희궁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흔적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인왕산에 이 인경궁이라는 그런 궁을 새로 지었습니다. 사실 궁궐 하나를 새로 짓는다는 것은 대단히 큰 사업입니다. 수천 채의 민가를 철거해야 하고 수만 명의 백성을 동원해서 노역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도 광해군은 이 궁궐을 중건하기도 했고 또 이 새롭게 지은 궁궐이 2개나 됩니다. 분명 지나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광해군은 왜 이렇게 무리하게 궁궐 공사를 단행했던 것일까요? 시청 앞 광장. 그 옆으로 덕수궁이 자리하고 있다. 덕수궁은 광해군과 인연이 깊은 곳이다. 광해군이 왕위 즉위식을 가진 곳이 바로 이 덕수궁이기 때문이다. 지금 즉조당이라 불리는 이 건물이 1608년 광해군이 왕위 즉위식을 거행한 곳이다. 그런데 당시 이곳은 지금처럼 궁궐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 양반집을 개조해 만든 임시궁궐이었다. 광해군이 왕위에 오른 건 1608년. 당시 조선의 궁궐들은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다. 임진왜란으로 인해 경복궁과 창덕궁은 잿더미로 변해 있었다. 그래서 당시 정릉동의 양반가를 개조해 임시궁궐로 이용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로 쓰는 거기 때문에 궁궐로서 번듯한 자기 모습을 갖추지 못한 채 그 민가들, 양반가들을 그 수용을 해서 그냥 임시방편으로 아주 옹색하게 불편하게 사셨던 그런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광해군이 창덕궁과 창경궁 중건공사를 한 건 전후 복구 사업이자 전란 후 왕권을 다시 세우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광해군은 또다시 2개의 새로운 궁궐을 짓기 시작한다. 광해군이 궁궐공사에 집착한 이유는 무엇일까? 광해군은 선조의 후궁인 공빈 김씨의 둘째 아들로 왕위에 오를 수 없는 처지였다. 그러나 임진왜란 당시 분조활동을 계기로 광해군은 왕세자로 책봉된다. 그런데 선조가 뒤늦게 인모광후 김씨를 중전으로 맞으면서 영창대군이 태어난다. 광해군이 왕세자가 된 지 16년 만의 일이었다. 그러나 적장자인 영창대군의 탄생은 광해군의 왕위 즉위를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적자도 장자도 아니었던 광해군의 왕위 즉위 과정은 멀고 험난하기만 했다. 광해군은 정통성이 굉장히 취약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창대군, 적자인 영창대군도 나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영창대군이 왕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 제기도 있었고요, 일부. 또 중국 그 명나라에서도 광해군의 그 왕권, 왕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외교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정통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대규모 토목공사를 무리하게 추진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국가적인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다른 자기에 대한 어떤 그 이의 제기나 문제 제기를 차단하고 봉쇄하려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지 않았는가, 그런 측면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광해군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용비어천가를 새로 발간한다. 용비어천가는 조선 창업을 기리는 노래로 광해군이 다른 책들보다 용비어천가를 먼저 발간한 건 임진왜란으로 무너진 왕실의 권위를 다시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전란 이후라는 시대적 상황과 적장자가 아니라는 출생의 한계 때문에 광해군은 무엇보다도 왕권 강화에 심혈을 기울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광해군은 민심을 수습하고 사회의 윤리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사업도 펼친다. 동국 신속 삼강행실도의 발간이 그것이다. 동국 신속 삼강행실도는 충신, 연려 등 분야별로 나눠 사례를 소개한 책으로 충신 부분엔 이순신처럼
임진왜란 당시 활약이 컸던 인물들의 이야기가 소개돼 있다. 연료를 소개한 책엔 임진왜란 때 연료로 소문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모아놓았다. 김씨 단두라는 이 그림은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자신을 능욕하려 했던 왜군에게 저항한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다. 그림으로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어 그를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든 동국 신속 삼강행실도는 전국 각지에 배포됐다. 흐트러진 민심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 이곳은 이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이 대대적인 중건 공사를 했던 창덕궁입니다. 이 궁궐이 완공되자마자 이 광해군은 덕수궁에서 이곳으로 거처를 옮겼는데,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이 인정전이라는 건물이 광해군이 주로 진무를 보던 것입니다. 당시 광해군의 가장 큰 고민이자 과제는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잿더미로 변한 조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필요한 것은 왕권을 강화하고 이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광해군이 여러 차례 이 궁궐 공사를 한 것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이 광해군은 개혁적인 정치를 펴나갑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대동법의 시행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책은 율곡 이가 쓴 동어문답으로 대동법이 처음으로 거론된 책입니다. 대공수미법, 이것이 바로 대동법입니다. 이 한자의 뜻을 그대로 풀이하면 곡물 대신 쌀을 거두어 드린다는 의미로 이가 제시한 새로운 세금 제도입니다.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이전에는 모든 백성이 나라에 곡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가난한 농민에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땅을 가진 지주에게만 쌀을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가난한 농민을 구제해 주기 위한 아주 혁신적인 법안입니다. 그러나 이 대동법 시행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가 이 법안을 처음 제시했던 선조 때에는 기득권층의 거센 반발로 인해서 시행되지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광해군은 즉위하자마자 이 법을 대동법이라고 이름을 붙여 경기도 지역에서 시행을 합니다. 임진왜란 이후 전 국토의 반 이상이 황폐해져서 농민들의 삶이 극도로 어려웠던 당시의 상황을 감안해서 기득권층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대동법을 시행을 한 것입니다. 자, 광해군은 이렇듯 전란 후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방법으로 왕권을 확립하고 또 민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을 시행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내정에 있어서도 이 광해군을 폭군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광해군이 쫓겨난 그 진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상남도 합천. 이곳에 광해군과 인연이 깊은 인물이 있다. 부음정. 이곳은 남명 조식의 수제자인 정인홍이 초야에 묻혀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던 곳이다. 우리 娘선조께서 사헌부 지평으로 계시다가 부음정이라는 시입니다. 정인홍과 광해군의 사이는 각별했다. 정인홍은 벼슬길에 나가지 않는 대신 상소를 통해 국정에 참여했다. 그런데 광해군은 정인홍의 상소를 받을 때마다 빨리 한양으로 올라오라고 독촉했다. 애유 형 경이
먼 곳에 있으므로 듣는 것이 보는 것만 못하니 힘써 올라와서 일에 따라 잡아주도록 힘써라. 오늘 하여튼 가시겠습니까? 광해군은 정인홍에게 영의정을 제수한 뒤 영상이 비어있으니 어서 올라와 시국을 논의하자고 재촉하기도 했다. 광해군은 왜 이렇게 정인홍에게 의지했던 것일까? 광해군과 정인홍의 인연은 임진왜란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여기가 1차 싸움이 있던 자리고요. 임진왜란이 터지자 57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인홍은 의병을 일으켰다. 뒤에 공개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왜군의 보급로를 차단시켜 왜군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 새벽부터 공격을 해가지고 5시까지 한낮까지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벌어져가지고 그 보급품을 불지르고 의병이 첫 싸움이고 또 공격전을 해가지고 적을 무찌른 아주 뜻이 깊은 자리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정인홍은 합천에 머물러 있었는데 합천에서 가까운 낙동강은 왜군의 보급품이 운반되는 중요한 길목이었다. 정인홍은 성주, 고령 등 주변 마을에서 자신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 의병을 일으켰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왜군의 보급로나 기지를 기습 공격해 무기리 전투 외에도 여러 차례 전과를 올렸다. 정인홍은 이 선조대 후반 북인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인홍이 선조대 후반에 부상하게 되는 계기는 임진왜란 때 적극적인 어떤 의병 활동을 통해서 상당한 어떤 영향력을 확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광해군 역시 이 임진왜란 때 이 왕세자로서 분조 임무를 맡아서 적극적인 항전 활동을 해나가면서 이 백성들의 어떤 신망을 깊이 받았습니다. 이때 이 당시에 어떤 정인홍이라는 인물은 이 광해군에 대해서 이 상당한 어떤 이 믿음을 가졌을 거고, 그 광해군이 보여줬던 전란기 위기 관리 능력과 같은 것은 이 의병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던 정인홍과 상당히 어떻게 보면 호흡이 맞았던 이런 요소였을 것입니다. 합천에 있는 창의사. 이곳엔 임진왜란 당시 의병 활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당시 의병 활동에 참여했던 세력들은 대개 정인홍을 비롯한 북인 세력들이었다. 그들은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대동법과 중립적인 외교 정책을 펼쳤던 광해군의 개혁 정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세력이었다. 광해군과 정인홍을 비롯한 북인 세력의 개혁 정치는 이렇게 시작됐다. 선조 초년에 그 당쟁 분당이 되는 속에서 동인서인 남인북이 나뉘어지고 합니다만은 그 북인 세력들은 대부분 남명의 제자, 그 다음에 하담의 제자 일부입니다. 이분들은 대개 보면 상당히 계획적인 정치, 또 유학의 실천, 경제 사상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개혁적인 정책들은 기득권층의 반발로 이어졌다. 명에 대한 사대주의에 젖어있던 사대부들은 후금에 투항한 강옥립을 벌주라고 했고, 대동법으로 세금의 부담이 커진 기득권층들은 대동법의 폐지를 거론했다. 이렇게 기득권층의 반발이 커져갈 즈음 결정적인 사건이 터진다. 광해군의 배다른 동생인 영창대군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려는 영모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영창대군은 목숨을 잃게 되고, 영창대군의 어머니인 인목대비는 폐위되어 덕수궁 서거당에 유폐된다. 영창대군을 죽이고 인목대비를 폐위시킨 사건. 이것이 바로 광해군을 내쫓은 세력들이 주장한 광해군의 또 하나의 죄목이었다. 우리가 왕의 동생을 주겠다, 형님을 주겠다라는 그 명분으로 왕을 갖다 배출한다 그러면
우리가 태종 임금은 어떻게 되고 세종 임금은 어떻게 되고 나중에 아들 죽이는 그 인조는 어떻게 되고 손녀까지 죽입니다. 인조는. 그리고 또 영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인 그 인조 반정의 명분은 당시 대동법 실시라든지 계획 정치를 하자 바로 기득권 세력이었던 사람들이 그들의 어떤 그 부분이 자꾸만 점차 감소해가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어떤 의미에서 그 정치적인 그 권력의 형태가 축소되자 이것을 만회해보려고 한 겁니다. 결국 광해군은 왕위에 오른 지 15년 만인 1623년 궁에서 쫓겨나고 만다. 한때 개혁군주로서 그 면모를 갖췄던 광해군. 그러나 죄인의 몸이 되어 19년간 모진 세월을 살아야 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 남양주시에 잠들어 있는 광해군. 그의 무덤은 오늘날까지도 릉이 아닌 광해군 묘로 남아있다. 광해군을 내쫓고 이 정권을 잡은 세력들은 광해군이 폈던 이 개혁 정치를 모두 폐지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인조반정 직후에 폐지된 대동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외교 정책도 바뀌게 되는데 명에 대한 사대를 다시 강화합니다. 당시 조선은 후금과 있었던 모든 일들을 명에 보고할 뿐만 아니라 조선이 파악하고 있었던 이 후금에 관한 정보들을 명에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외교 정책으로 인해 결국 조선은 다시 전쟁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후금, 즉 청이 조선을 침략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바로 그것입니다. 현실을 무시한 외교 정책으로 인해서 결국 조선은 다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 교사들이 뽑은 역사 이야기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광해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광해군이 15년간 왕위에 있으면서 펼쳤던 이 내정과 외교 정책은 광해군이 어떤 왕이었는지 우리에게 너무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이 광해군의 무덤은 지난날 광해군이 우리에게 어떻게 평가받아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광해군에 대한 평가도 지금의 잣대로 다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역사란 지나간 과거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후세에 의해 늘 새롭게 평가되고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